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일본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 글 하나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왜 일본은 한국에 밀렸나? 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이 글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변화를 둘러싸고 뜨거운 댓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이 논쟁의 시발점이 되었죠. 2025년 한국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을 넘어서며 일본 도쿄의 최저임금 수준을 초과했다는 뉴스가 전해지자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자조적인 댓글과 격렬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최저임금을 그렇게 올리면 곧 경제가 망가질 것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 하지만 다른 네티즌은 냉철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혁신적이고 변화에 잘 적응하는 나라다. 우리도 배울 점이 있다. 심지어는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의견도 있었죠. 우리의 다음 라이벌은 이제 푸에르토리코나 구소련의 위성 국가들일 것이다. 이러한 반응들 속에서 일본이 직면한 문제와 한국이 보여주는 발전의 대조가 드러났습니다. 왜 이런 논쟁이 불거졌을까요? 한국은 최근 몇 년간 경제적 지표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산업과 콘텐츠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며 일본을 따라잡거나 앞지르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일본은 고령화 사회와 보수적인 사회구조로 인해 변화에 둔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 일본은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선진국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우월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실을 부정하거나 상대적으로 우월한 점을 강조하려는 심리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한국은 경제 파탄 직전이다라며 현실을 부정하려는 반응이 있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의 변화 속도와 혁신을 부러워한다는 솔직한 인정도 보였습니다. 일본 네티즌들 사이의 이런 논쟁은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비교를 넘어 일본 사회 내부의 고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이 어떻게 일본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 네티즌들이 말하는 다음 라이벌은 정말 어디일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왜 일본은 한국에 밀렸나라는 질문이 나온 데에는 단순한 최저임금 상승뿐만 아니라 두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은 그 자체로도 상징적입니다. 과거 일본은 경제대국이라는 타이틀로 아시아 전역의 부러움을 받았지만 최근 수십 년간 저성장 늪에 빠지면서 내수시장 위축과 고령화 문제가 겹쳤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노동자 보호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현재 일본 주요 도시들보다 높아졌고 이는 단순히 경제력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정책 면에서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특히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국은 주유수당이 있는 나라다. 일본보다 훨씬 노동자를 우대하고 있다. 우리도 한국처럼 변화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와 관료 구조가 너무 느리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려서 결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몰락할 것이다. 양국 모두 대기업 중심 경제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강력한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했지만 디지털 전환에 뒤처지고 경제의 유연성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전자산업과 K 콘텐츠 산업 등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는 산업들로 다변화하며 민첩하게 트렌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IT와 반도체 부문에서 한국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본 내에서도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이 없었다면 지금 스마트폰도 없을 거다. 일본은 왜 이런 기술을 놓쳤을까? 쇼와 시대 때 우리는 무조건 이길 거라 생각하며 한국에게 기술을 전수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들에게 배우는 처지가 됐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사회 구조의 유연성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전통적인 회사 문화, 관료주의,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변화 저항이 강합니다. 반면 한국은 빠른 도시화와 젊은 세대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제사회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죠. 또한 두 나라 모두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일본은 고령화가 훨씬 심각합니다.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일본은 일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줄고 있다. 이미 일본만의 방식은 한계다. 한국도 저출산 국가지만 그들은 기술력과 국제적 경쟁력으로 커버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단순히 경제적 수치의 문제를 넘어 사회와 산업의 유연성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조차 이런 점을 깨닫고 있으며 일부는 한국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반대로 한국의 빠른 변화에 대해 불신하거나 과대평가된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양국의 경제적 격차가 드러나게 된 주요 사건과 일본 네티즌들이 열광하거나 분노했던 사례들을 통해 이 논쟁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단순히 두 나라 간 비교에 그치지 않고 일본 내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여전히 한국의 경제적 성장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숫자를 꾸며내는데 능숙하다. IMF 방식조차 신뢰할 수 없다. 한국 경제는 거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국 붕괴할 날이 멀지 않았다. GDP가 올랐다고 해도 계산 방식의 차이 때문일 뿐이다. 이런 주장들은 경제적 격차를 부정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과거 경제 강국으로서 누려온 자부심이 무너지면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정의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일본이 처한 현실과 문제를 냉정히 바라보며 한국의 성공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관료들이 한국처럼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이런 격차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은 반도체와 IT 산업에서 독보적이다. 일본은 1990년대의 성공만 바라보다 미래를 놓쳤다. K-팝 같은 문화 산업까지 세계적으로 성공한 걸 보면 한국은 일본보다 한 발 앞서가는 나라다. 이들은 일본 사회가 변화에 둔감하고 구태연한 시스템을 고수한 결과 한국에 뒤처지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성장에 대한 질투와 복잡한 감정을 표현한 반응도 눈에 띕니다. K-팝이 세계적이라 해도 그건 단순한 유행일 뿐이다. 일본 아이돌은 더 정통적이다. 한국은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국민 전체가 그 혜택을 받는 것 같지는 않다. 결국 한국도 일본처럼 고령화 문제로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우린 다시 따라잡을 수 있다. 이처럼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에 대한 인정과 부정, 질투와 희망이 뒤섞인 복합적인 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발맞추어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디지털 전환 가속화, 그리고 스타트업 육성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었습니다. 한국은 일하는 방식과 경제 구조를 유연하게 바꿔나가고 있다. 반면 일본은 과거 성공 방식을 고수하며 변화에 둔감했습니다. 관료주의와 전통적인 직장 문화는 신생 기업과 혁신의 발목을 잡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선진국이라 부를 수 없을지도 모른다. 반도체, 배터리, 전자산업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분야입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스마트폰 부품 생산에서는 일본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한국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일본은 여전히 자동차와 제조업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지만 디지털 산업이나 IT 기술에서 한국에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다. 디지털 전환에서 한국에게 밀리는 이유다. K-팝 드라마, 영화와 같은 문화 콘텐츠는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BTS,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은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글로벌 성공 사례입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를 보면 한국은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일본은 여전히 애니메이션과 전통 문화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K-팝과 같은 대중문화의 세계화에는 뒤처져 있습니다. 일본은 너무 전통과 과거의 방식을 고수했다. 한국처럼 과감히 변화를 수용했어야 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두 나라의 격차가 단순히 경제적 수치를 넘어 정책, 기술, 문화적 역량에서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은 과거 성공에 머물러 변화에 둔감했지만 한국은 유연성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며 급부상하고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정문화적 격차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일본 네티즌들이 느낀 위기감의 실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들의 논쟁에서 자주 언급된 반도체, 문화산업,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의 배경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반도체 산업입니다.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일본은 반도체 시장의 선두주자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해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내다보며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반면 일본은 과거 기술에만 의존했다.
일본은 1980년대 미국과의 무역 갈등 속에서 반도체 생산을 제한받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반도체 산업은 급속히 위축되었고 그 틈을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산업을 제한했던 과거의 결정이 이렇게 큰 손해를 가져올 줄 몰랐다. 현재 삼성전자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 점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삼성이 없었다면 스마트폰도 없었을 것이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세계 최고다. 삼성전자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43%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가 약 28%를 차지하며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일본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과거 세계 점유율 50%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10% 이하로 급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기술인 3나노미터 반도체 양산에 성공하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TSMC와 경쟁 중이며 2023년 기준 반도체 관련 매출 1위 기업으로 일본의 모든 반도체 기업 매출을 합친 것보다 큽니다. 한때 세계 점유율 1위였던 도시바는 시장 경쟁력을 잃고 반도체 사업을 매각했고 디램과 낸드 플랫이 같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추월당했습니다. 2023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 약 620조 원에서 삼성전자는 약 130조 원 매출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약 50조 원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일본 전체 반도체 산업 약 55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기술을 포기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삼성이 만든 반도체 없이는 스마트폰도 PC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기술 개발과 생산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있다. K-팝 드라마, 영화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이제 일본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와 같은 아티스트들은 일본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K-팝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세계 시장을 타겟으로 했다. 일본 아이돌 산업은 여전히 국내 시장 중심으로 머물러 있는 반면 K-팝은 국제 시장에 초점을 맞추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한국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며 세계 영화사의 새로운 역사를 썼고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사상 최대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일본 영화와 드라마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애니메이션에만 의존하고 있다. 한국처럼 대중문화를 세계화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2019년 기준 BTS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56조 원이며 이는 일본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소니의 연간 매출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블랙핑크는 2023년 월드 투어를 통해 약 3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단일 아티스트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투어를 달성했습니다. 반면 일본 아이돌 그룹의 매출은 대부분 국내 활동에 국한됩니다. 2022년 기준 일본 아이돌 산업 총 매출은 약 8조 원인데 반해 K-팝 산업 총 매출 약 15조 원이고 이 중 80%는 해외에서 발생합니다. K-팝은 전 세계를 사로잡았다. 일본도 이런 산업을 키워야 한다. 우리 아이돌은 국내 팬들에게만 의존한다. 한국처럼 글로벌 전략을 세워야 한다. BTS와 같은 성공은 일본에서는 불가능하다. 너무 전통적인 방식만 고수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노동 환경과 국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집니다. 한국의 2025년 최저임금은 13,000원으로 결정되며 일본의 도쿄 최저임금 약 1,070엔, 하나 약 9,800원을 초과했습니다. 이에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최저임금을 그렇게 올리면 한국 경제는 망할 것이다. 편의점과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다는데 그게 경제 성장이냐? 반면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주유수당까지 포함하면 한국은 훨씬 더 노동자를 우대한다. 우리는 이런 정책을 도입하지 못했다. 한국은 노동 환경을 개선하면서도 대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자 보호를 강화했으며 그 결과 노동 생산성과 소비가 증가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일본은 보수적인 정책으로 인해 변화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유수당 제도를 통해 노동자의 주당 근무 시간을 보장하며 실제로 받는 급여 수준이 더 높습니다. 일본은 주유수당이 없어 시간당 임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꾸준히 인상해왔습니다. 반면 일본은 보수적인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의 실제 생활 수준은 정체된 상태입니다. 한국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비 활성화와 노동 생산성 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대비 4.3% 증가했으나 최저임금 상승률이 이를 상회하며 실질 소득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일본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3.2% 증가했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숫자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반도체, 최저임금, 문화 콘텐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은 글로벌 무대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일본은 과거 성공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정문화적 격차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왜 이런 격차가 벌어졌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일본 네티즌들이 언급한 다음 라이벌의 의미를 분석하며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국은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결합되어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뒤 한국은 경제 구조를 개혁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빠른 디지털 전환, 스타트업 육성 정책,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신산업 중심의 투자 등으로 산업 다각화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냈다. 그 유연성이 지금의 성과를 만든 것 같다. 반면 일본은 과거의 경제 모델을 고수하며 새로운 변화에 둔감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는 여전히 강점이지만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화에 뒤처지며 성장 동력을 잃었습니다. 전통적인 관료주의와 보수적인 기업 문화는 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변화가 필요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과거의 성공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다음 라이벌은 한국이 아니라 푸에르토리코나 구소련 국가들일지도 모른다는 일본 네티즌의 발언은 단순한 농담을 넘어 위기감과 자기 반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한국과 경쟁할 수준이 아니라고 느끼는 현실 자각과 글로벌 경쟁력 상실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일본 내 젊은 세대가 느끼는 정치 경제 구조에 대한 불만과 변화하지 못하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좌절감도 드러냅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면 한국뿐만 아니라 더 작은 나라들에게도 추월당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네티즌이 비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는 일본이 사회구조 개혁과 디지털 산업 투자를 통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며 이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위기에서 배웠다. 우리도 배울 수 있다. 다만 행동으로 옮기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 한국은 빠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지만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라는 도전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혁신과 K 콘텐츠 산업의 확장은 한국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은 여전히 인구와 자본의 규모, 그리고 제조업 강국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개혁 없이는 지금의 정체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일본은 한국처럼 혁신을 받아들이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번 논쟁은 단순히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는지 여부를 넘어서 두 나라가 처한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과거 성공의 틀에 갇혀 변화에 둔감했지만 여전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숫자뿐만 아니라 변화에 대한 태도와 사회 구조의 유연성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과 일본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과 일본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